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온 나라가 수해로 시름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두고 정쟁이 치열합니다. 생떼 같은 목숨을 10명 이상 잃었는데 공무원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귀국하자마자 대책회의 주재하랴, 또 수해 현장 방문하랴 바쁩니다. 자, 이 소식 잠시 후에 알아보고 먼저 오늘 패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조국 전 장관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이게 흥미로운 부분은 이게 딸 조민 씨가 기소되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기로에 서 있단 말이죠. 이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 과연 아버지 조국 장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것 때문에 관심을 모았거든요. 일단 준비한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1.3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제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첫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아니죠. 조국 전 장관 본인은 아닙니다. 그 변호인은 조국 장관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딸과의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사회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그 딸 조민 씨가 체험학습으로 언제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을 거다라는 해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곧 조민 씨의 공소시효가 끝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입장과 조민 씨의 공소시효 만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연관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그 자녀 인턴 확인서 등 여러 가지 위조 혐의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시인한 적이 없어요. 뭐 다 인턴 활동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억이 생생한데 오늘 조국 전 장관 변호인이 밝힌 걸 보면 그거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알지 못했다. 그러면 다 알지 못하면서 그동안 왜 인턴을 했다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그러면 오늘 이제 항소심 첫 공판입니다. 이 공판에 나와서 조국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왜 그러면 과거와 좀 다른 입장을 표명했을까?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딸 조민 씨가 이제 다음 달 말에 그 어머니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 부분이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지금 그 다음 달 공소시효가 끝나는 그 시점을 앞두고서 과연 기소 유예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소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기소 유예의 상당한 그 잣대가 결국은 조민 씨의 반성 여부예요. 근데 조민 씨는 최근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반성이냐, 뭐 이거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찰이 판단하지 않겠느냐 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아마 그 점을 고려해서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이 이렇게 과거와 좀 다른 입장을 표명한 것 아닌가.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국 장관이 과거와는 달라진 입장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름의 일관성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아빠였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 잠깐 확인하고 오시죠. 저는 사실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 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부터도 궁금하여 당시 입시 제도 하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인턴을 구해서 뛴 것, 그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좀 저로서는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애비로서 생각합니다. 그 표창장이 정말 만약 후보자의 처에 의해서 위조되었다고 하면 후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재판에서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돼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학 서류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몰랐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변호인 측이 했던 주장이 이런 겁니다. 조 씨의 경력 중 4건은 고등학생 때, 3건은 대학생 때 쌓은 건데 대학생 때는 나가 살았다, 자취했다. 그 뭐 아버지가 그 나가 사는 딸이 뭐 하고 다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알겠냐, 뭐 대충 이런 취지였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저 일관성 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나가 산 3건은 그렇다 치고 고등학생 때 4건은 또 어찌 되는 건지, 심지어 또 본인은 시험도 대신 봐주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애써서 학위를 땄는데 오늘 얘기하기를 자식들의 학위 포기에 가슴 아프지만 새 시작을 존중한다 라고도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정호 의원님? 그 자식들이 학위를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청천벽력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 시작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재판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자식들한테 무관심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라고 항변하지만은, 그리고 또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고 성찰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오늘 재판에서 자신이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4차례입니까? 그리고 대학교 때 3차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동안의 자신의 주장을 한 큐에 그냥 다 허물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하게 자식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또 소를 취하하고 그 학위를 포기하면서 새 시작을 하는 걸 나는 존중하지만 나는 아버지로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몰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면서 그 자기 딸이 지금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소유예를 받아내면서 자신이 어떤 그 가지고 있던 그 자신의 존재 그리고 그 정체성 이거 자체까지도 무너져 내리는 것만은 막겠다라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본인 얘기를 들었으면 더 좋겠죠. 본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 씨가 소를 취한 것은 60일이 혐의에 대한 자백 반성으로 봐야 됩니다. 실시효가 한 달여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제일 듣고 싶었던 얘기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과거 청문회 정국에서도 국민들께 사과할 뜻은 밝힌 적이 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적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오늘 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와 연관지어서 한번 관심이 갑니다. 이 얘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과 검증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습니다. 깊이 성찰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밝혔듯이 제 딸이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바 있고요. 아무리 그 당시에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그 흑수저 청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지금도 그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네. 지금 조국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냐 또는 잘못을 한 것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다 해서 어쨌거나 뭐 겸허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세를 낮추는 게 뭐 이렇게 되면 딸을 기소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으로 흔히들 얘기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기소가 죄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는 거지. 아빠가 저렇게 자세 낮추면 안 해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기소 여부는 또 검찰의 재량이고 우리나라는 기소 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검찰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소의 여부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어떻게 보고 판단해서 기소 유예를 할지 또는 기소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자세가 한껏 낮아진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자녀들에 대한 어떤 법적 처분과 연결지어져서 좀 자세가 낮아진 것 아니냐라는 이제 어느 정도 분석도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그걸 또 뒤집어 보자면 이면에는 그럼 검찰이 소위 말해서 자식들을 볼모로 삼아서 지금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고 검찰은 판단을 할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은 뭐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부모로서 중요한 것이겠지만 본인의 재판은 또 본인의 재판대로 해야겠다는 의지도 오늘 좀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측이 오늘 내놓은 이야기들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법률적으로 방어할 얘기들은 방어하겠다. 법적으로 봤을 때 허위였는지 부분을 확실하게 쟁점 삼아 보겠다라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요. 항소심 과정에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보호하는 문제는 별도로 본인이 법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배 변호사님 생각이 좀 다르신가 봐요? 저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들어가면서 그 상당히 뭐 좀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입장을 바꿔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밖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사뭇 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업무방해와 관련해 가지고는 변호인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인턴십 자료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업무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 형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의문이다. 입시에 불합격을 했는데 업무 방해의 위험성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이렇게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절도범이 어떤 한 사람이 밤에 야간에 아무도 없는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훔쳐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아이스크림을 다시 갖다 놨어요. 이 사람은 절도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은요. 그 절도를 한 순간에 절도범으로 이미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아이스크림을 갖다 놓은 것은 단순히 그 양형에서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 특히 이 대학 입시에서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이 변호인이 이야기한 대로 어떤 체험이나 인턴십을 그 대학 입시 사정관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이 이겁니다. 이 당신이 내는 입시 서류, 입학 서류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이 심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서류가 위조일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런 조건들이 달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특히 조민 씨라든지 뭐 조 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못된 서류, 특히 허위의 서류를 냈을 때는 그 자체만으로 업무방해가 이미 된 것이고 기수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본인들이 잘못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조민 씨가 하듯이 뭐 서류를 반납하고 취소한 거 이런 부분들은 양형에서 고려가 되는 것이지 전혀 그 범죄성 그 구성 요건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마치 법정 밖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밖에서 한 그 행위만을 보고 조민 씨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내린다면 이거는 더 국민들의 화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범이라고 기소가 됐는데 공범이라는 것은 기능적 행위집에 동일한 행위를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조국 씨의 딸이나 똑같은 행위로서 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한쪽에서 이 사람 가족이 막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 온정주의는 검찰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냐, 이 온정주의와 관련해서 재밌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조국 전 장관이 그 무슨 프로였죠? 그 이분나 하는 프로에 나가서 했던 건데 잠깐 보시죠. 오늘은 아버지 재판 끝나고 제가 직접 차로 운전해서 아버지 집에 데려다 드렸는데 그때 다 같이 밥 안 먹고 어디 가냐고 하셔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2년 실형 나온 날 딸이 인터뷰 가겠다고 처음 말한 거잖아요. 놀라지 않으셨어요? 엄청 놀라셨죠.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말리지는 않고 처음에 말씀이 좀 없으시다가 잘 다녀오라고. 아버지는 제 결정을 항상 존중해 주시는 편입니다. 1심 선고 날 때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이랬더니 약속 있어 이러더라고요. 아빠가 선고 받은 날인데 뉴스공장 인터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하니까 자기는 자기의 삶을 살 건데 그 맨날 숨어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아예 자기로서는 자기가 이제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계기를 마련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 한편으로는 제가 약간 섭했는데 한편으로는 좋았습니다. 자기를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은 고마웠고 좋았고요. 지금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재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진짜 우리의 관심사는 조민 씨는 과연 기소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죠. 관련해서 이 가능성이 그 이른바 이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심의 집중을 받기 시작한 게 조민 씨가 본인 재판을 포기하면서부터였어요. 그 포기하기 전에 본인이 위조를 인정하지 않는 데모, 그 얘기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그 학교에 가서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저를 뭐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산대 내에서 그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떨어진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나는 표창장을 위조한 적 없다. 나는 떳떳하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소를 취하면은 나 반성하고 있다가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은 자식 지키기라고 하는 합리적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계속 자신의 주장들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도 유죄로 확정이 됐죠. 본인도 1심에서는 유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2심에 가서 별 변동이 없다고 얘기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분들은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자식들이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학위와 자격을 포기하게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부모들 다 기소해서 구치소 보내고 또 재판을 벌이고 있고 거기다가 딸까지 보낸다고 얘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상당히 고민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기하되 또 법원에다가는 저희 부인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한 점들을 놔두고 본인 재판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생업과 사회활동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다투겠다라고 하는 합리적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검찰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많은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가 있다고 해도 부모와 딸까지 다 예를 들면 기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역풍을 좀 우려한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또 거기다가 또 부인 문제뿐만 아니라 만약에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라도 또 기소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들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자식을 지키기 위한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판단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분들 제가 저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미니 여론조사 OX 퀴즈. 제가 질문을 2개 드릴 겁니다. 해당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제 질문을 먼저 2개를 다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자, 아버지, 어머니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딸은 봐주자. 조민은 불기소해야 한다.
또는 무슨 소리냐, 죄 지었으면 감옥 가야지, 기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건 해야 한다, 당위의 문제고요. 두 번째, 지금 검찰이라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고 조민 본인은 소취하했고 아버지도 저렇게 나름 엎드리는 형국을 취하니 아마도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그래도 기소할 거다. 이거는 전망을 묻는 겁니다. 첫째, 당위의 문제. 자, 기소해야 한다. 그 당위의 문제는 둘, 기소해야 한다. 셋,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 둘. 자, 그다음에 전망으로 가겠습니다. 기소할 거다. 없습니다. 한 분. 기소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네 분. 자, 여러분 다 보셨죠? 이렇습니다. 이게 뭐 아주 작은 딱 5분을 모시고 한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생각이 어떠실지 한번 주변에도 한번 물어보시면은 여론 수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요즘에 조국 전 장관이 자꾸 뉴스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에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오는 게 조국 장관 총선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반 이재명 그룹을 또 대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관련해서 한 말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저희 미래에 대하여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입니다. 자, 일단 이것도 폴 한 김에 한 번 더 하죠. 뭐 총선 나올 거라고 보시는 분, 안 나올 거라도 보시는 분. 자, 조국 장관은 내년 총선의 후보자로 이름을 보일 거다. 3분. 안 나올 거다. 2분. 오케이. 자, 이렇답니다. 근데 지금 그 사실은 민주당,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조국 전 장관한테 출마하지 말라고 설득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그 취재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본인도 설득을 당하느냐 아니면 그걸 물리치고 출마하느냐, 지금 여기에서 상당한 고심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전망이죠. 예측이라기보다는 전망이죠. 예. 근데 이제 전망인데 참 재미있는 게 저희 패널 분들 중에 이 조국이 출마를 안 할 것 같다라고 표현되신 분들이 공교롭게도 약간 민주당 쪽인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출마할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국민의힘 쪽인 것 같아서 조국 전 장관의 출마를 바라는 게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예측을 해본다면 조국 전 장관이 나왔을 때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악영향이 있고 또 국민의힘에게는 되게 호재로 작용해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김종욱 교수님께 말 나온 김에 여쭤보죠. 저는 현실성의 문제인데요. 선거제도에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로 가거나 아니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두 가지 길이 있을 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그 정당 자체가 의미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조국 전 장관을 중심으로 재판하기는 어려울 거란 판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재판 문제입니다. 2심이 있는데 2심이 제가 볼 때 선거 전에 나올 수 있는데, 전 지금 상황을 보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거든요. 유죄가 나오는 상황에서 본인이 출마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마지막엔 구도의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계속 민주당 같은 경우 조국 전 장관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를 들면 걱정스러운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렇게 민주당, 본인의 이제 고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 저렇게 예를 들면 반대하는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오게 되는 명분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조국 장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자, 마음 아픈 아이템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집 침수 사고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기상청에서는 장마란 용어를 없애자고 했었는데 웬걸 이런 장마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최근 장마 중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비를 뿌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기억
속에 있는 장면으로는 피해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그 수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단 6박 8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 주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기상 이변은 늘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있는 곳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지 이거를 이상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몇백 톤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 내려올 정도로 이런 거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요.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조금만 좀 참고 계십시오. 정부에서 다 복구해드리고 다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저 방문했던 경북 예천 산사태에서는 사망자 4세, 실종자 1명, 인명피해가 난 곳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첫 일성은 사실은 희생자 애도와 유가족 위로였다는 말씀 제가 따로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 얘기를 한 곳은 저 대피소 인셈인 거죠. 대피소에 가서 좀 망연자실한 좀 수재민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앞서 보였던 그 회의에서 공무원들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질타를 했어요.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이번에 오성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명백하게 이건 누가 봐도 인재였고 공무원들 일 진짜 이렇게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이 누가 봐도 들죠. 질타를 했었고,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야 간의 이견도 없고 이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자, 이렇게 수해가 났고요.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필두로 모두 국회 일정 멈추고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순방 마지막 날 원래 예정이 없던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었죠. 극비 방문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지금 수해로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길 갈 일이냐라는 민주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좀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전쟁터에 가서 사즉생, 생즉사를 외치고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재난재해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 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 제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의 두 분 얘기를 들었는데 비판의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한 분은 지금 국민들이 수해로 고생하는데 지금 그 외교 활동을 꼭 했어야 되느냐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김의겸 대변인이 한 얘기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통령이 간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를 자극하는 건데 이게 저 녹취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총구가 우리를 겨눌 수 있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사실은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굉장히 중요한 두 나라 이름을 그냥 다 러시아라고 말씀을 하시대요. 그거 혹시 들으셨어요? 네, 들었는데 사실 저런 식의 앞에 그 송갑석 최고위원의 얘기는 그야말로 재난을 저는 정치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하게 된 거는 뭐 그 현장에 가서 바로 판단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국내에서 출국할 때도 방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검토 중에 출국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이 수해가 주말에 집중적으로 내려왔던 부분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이게 뭐 다 예고됐던 무슨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충북의 그 미호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생긴 일이에요. 그렇죠. 자연재해라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다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고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방문하고 뭐 이런저런 와중에 그 인접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뭐 바이든 대통령도 가고 기시다 일본 총리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뭐 어떤 자유주의 연대의 일환,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복구 작업에 참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국가적 이익 등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인데 그걸 국내의 수혜 뭐 이런 부분과 더군다나 이 시점상으로도 안 맞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재난을 정쟁에 이용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이 얘기하는 저 부분은요, 저거야말로 사실은 지금 저 러시아가 그 뭐 경제와 정치 부분은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고 또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뭐 러시아와 싸우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지원하는 군수 물자도 살상 무기는 안 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엄밀하게 구분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마치 그걸 러시아를 적국으로 해서 뭐 우리가 무슨 러시아하고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듯한 저런 식의 얘기는 국민 호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방문국에 나토 정상회의만 있는 게 아니라 폴란드가 있길래 솔직히 제가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은 분명히 우크라이나 가겠구나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대충 다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좀 사실 뭐 대통령실의 발표 역시도 현장에 가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진짜 갈까 이거는 뭐 현장에서 결정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준비나 하고 갔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처음부터 가려고 했고 왜 이 상황에서도 갔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얘기가 뭐였냐면 당장 한국으로 뛰어가도 수해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기에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 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호김 의원님.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 행동과 관련해 가지고 참모들이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실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시점, 그 시점만 하더라도 오송 사태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얄궂게도 그게 타이밍이 일치됨으로써 대통령의 의미 있는 우크라이나 방문의 TPO가 다 어그러지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참모들이 설명을 잘 해가지고 왜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고 또 귀국하자마자 지금 그 중대재난본부를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의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해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장마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미 장마는 없어졌답니다. 과거의 장마는 비가 질척질척 내려서 전부 합해봤자 150mm 정도 되는데 요번에 며칠 사이에 특히 중부 남부에 500mm 이상이 오므로써 이런 재난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따라서 지금 뭐 산림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119라든지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고,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도 사실은 작년에도 이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전에 굉장히 우려하고 대비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천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런 스콜과 같은 이거 기후 변화의 중요한 현상이긴 한데 전혀 다른 도전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여야가 법제상 정비해야 될 것은 하고, 또 요번에 재난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도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야당이 말하는 러시아의 입장과 관련해서 전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사즉생 생즉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력한 연대를 주창하다 보면은 사실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15대 무역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러시아에 우리 교민들이 가 있고 또 우리 기업이 지금 러시아에 투자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는데, 제가 사적인 그 채널로 들은 얘기로는 이미 러시아의 그 방문과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이 됐고 또 이번에도 살상 무기를 뺀 그 다양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든지 또는 비살상 군수 지원에 한정됐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 러시아에 대해서 물론 우려하고 인식해야 되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제가 장 변호사님하고 김정욱 교수님한테 그냥 발언 기회를 한 번씩만 드릴게요. 장 변호사님께는 이게 수해 상황에서 그런 일정이 없던 외교를 했어야 맞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김정욱 교수님은 이게 과연 일단 전쟁터인 우크라이나에 대통령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고민이 필요한 건데 더군다나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가는 게 맞았냐라는 부분, 그 포인트에 맞춰서 한 분씩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겁니다. 그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라고 하고 우크라이나에 방문하는 것이 당시에 꼭 필요했고 긴급한 상황이었다 하면 이 부분을 좀 국민들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수해 때문에 고통에 씨름하시는데 일정에 없던 것까지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꼭 방문했어야만 하는 시급하고 긴급한 국익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야당은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지난 5월 G7에서 일본에서도 만난 적이 있고요. 나토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방문 전에도 며칠 전에 만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초청을 받으셨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긴급하게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또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었을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야당의 지적인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지적하고 그리고 또 뭔가 비판하고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설명이 대통령이 당장 한국에 가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무책임해 보였다는 것, 그 부분은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민들 보시기에 대통령이 나라에 계시고 안 계시고는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미쳐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당장 대통령이 와 있으면 공무원들도 긴장하기 마련이거든요. 달라지는 게 정말 없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우리 군이 주둔하지 않았는데 지금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에 국가 수반이 직접 간 사례들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어떤 의도로 거길 갔는지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서 하신 말씀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직생 생직사라고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러시아와 교전을 하는 국가와의 거의 동맹적 수준의 발언을 하고 있다는 측면 자체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좀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소위 그 메시지 관리 자체가 좀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아마도 재건이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된 경제 문제를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근데 유럽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 재건 비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건 비용이 너무 많아요. 1조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까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건 비용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이 거기에 가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용이 있냐의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마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했던 부분들은 소위 이 비살상 무기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방어형 무기든 공격형 무기든,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우리 거기 갔을 때는 어떤 그 정도의 내용들이 아니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왔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종합적인 점을 봤을 때 굳이 가셨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리고 아니면 홍보수석이나 NSC 차원에서 왜 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두 분 입장도 듣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따로 말씀을 요청드렸고요. 다시 윤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심지어 우크라이나 안에서 이동을 할 때도, 그리고 일정을 소화하는 중간중간에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심지어 현지 시간으로 새벽, 우리 시간으로는 우리 모두 발언을 한승수 국무총리가 하는 회의에도 화상으로 같이 참여를 했다는 거죠. 거기 가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가용한 자원 총동원해라 등등의 지시도 내렸고 메시지도 보냈다고 하는데, 이걸 차라리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지나간 다음에 얘기지만 그냥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줬더라면, 대통령이 지금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실시간으로 알려줬더라면 어땠을까?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게 뭐에 만전을 기하라, 예를 들어서 대응하는데 저 5차례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언론에서 그 수시로 지금 봐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치가 우크라이나에 있었느냐, 뭐 한국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인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통령이 같은 그 외국에 나가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그 집중을 했다 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뭐 대통령이 외유 중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국내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뭐 행정안전부나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나 여기서 저는 만약에 그 이게 이제 비가 많이 올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비만 좀 철저히 하고 그랬다면 이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일이 벌어진 데 대한 원인 진단을 자꾸 뭐 대통령의 외유 때문 또는 뭐 빨리 안 돌아와서 그렇다, 이거는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총리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참 창피한 노릇이고요. 죄송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 각별히 죄송합니다. 예. 네, 대통령께서 뭐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야당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대통령께서 이 집중호우와 장마에 대비해서 이번에만 이렇게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지난 4월에도 주재 회의를 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 장마와 홍수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4월 달에도 하셨고요. 그리고 프랑스와 베트남에 다녀오신 이후에 귀국하셔서 6월 27일인가 제가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6월 달에도 그 장마와 홍수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몇 차례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그 강 주변에 있는 그런 것에서도 좀 대비를 해서 이렇게 물이 넘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그거는 뭐 환경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뭐 4대강과 연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각 부처에 계속해서 특히 이상현상이라고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현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이 오송 참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주민분들께서 올린 글을 보니까 버스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어떤 버스가 어떻게 오는 건지, 또 어디가 막혔는지 실제로 그 참사가 일어난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서 대처를 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뭐 대통령께서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자체 현장에서 밀접하게 있는 공무원들의 움직임도 분명한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만약에 국내에 있었다면은 좀 공무원들의 그 태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지난 4월, 6월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우크라이나를 가게 됐을 때는 14일 저녁이고 이 호우가 더 나온 것은 그 다음 날의 일이기 때문에 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좀 시간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뭉뚱그려서 왜 호우가 났는데 거길 갔느냐 이렇게 또 공격하는 것은 또 야당이 잘못된 것도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외교 문제와 국내 문제를 좀 분리해서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하는 의문에 있어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칭찬할 거 칭찬하고, 또 잘못된 거는 국내에 와서 잘못을 지적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자꾸 뭐 대통령이 나갔으니까 안 된다 이런 식의 그 뭉뚱그린 공격은 저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와중에 또 너무 나간 여야 정치인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논란을 언급하면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라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살인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뭐 비판하는 건 비판하는 건데 뭐 또 살인이란 말을 이렇게까지 써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분 더 계십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에요. 이분이 비가 오는 와중에 골프를 쳤어요. 참 골프가 재밌긴 재밌었나 봐요. 근데 치다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만 치긴 했대요. 근데 이게 알려지면은 대개의 경우는 에구먼이나 잘못했습니다 정도 할 텐데, 이분은 또 역시 홍준표답습니다. 들어보시죠. 피해가 없었던 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미리 대비를 했으니까 그 수혜가 없죠. 쓸데없는 소리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되게 속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네?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골프 치시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셨나요?
실시간으로 보고할 상황이 없습니다.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돌대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예, 김정욱 교수님. 일단 기본적으로요. 정치인들이 이제 국민에게 공감을 해야 되는데 국민에게 공감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어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소위 싸움을 붙여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넘어가려고 하는 양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치적인 계산과 이득만 있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들에서 많은 국민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국민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어려운 상황에 닥쳐서 고통받고 있고 고통받는 분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발언을 하시게 되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공감할 수 없는 발언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 두 분이 항상 저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 정치의 공간들을 만들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런 분들이 계속 그런 방식을 채택해도 계속 그런 자리에 계시니까 저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요. 상대를 공격해서 나의 약점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공감하고 국민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반성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항상 답답합니다. 저런 분들 말씀하실 때마다 답답하고요. 정치가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국민에게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참 와닿네요. 자,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사실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아픈 일,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을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송 사고, 지하차로. 이번에 비 많이 오면서 지하차로 위험하다 참 말 많이 했죠. 물론 자연재해가 겹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연탓만 할 것이냐? 따져볼 거 없는가?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어처구니 없는 거는 사람이 13명, 14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느 하나도 우리 잘못이고 우리 관할이요라고 하는 관청이 하나도 없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정 의원님? 일단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 중앙정부까지도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되는데 이게 자연재해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인재였던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지역이 위험하다라는 통보는 내려갔는데 저기다 바리케이트를 치지 않다 보니까는 이 버스를 포함한 몇 가지 교통기관들이 우회를 해갖고 저 지하차도를 사용하려다가 갑작스럽게 제방이 무너지면서 참사를 당한 겁니다. 너무 비극적이고 정말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지금 관계기관이라든지 부처에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사람을 기운 빠지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미호천이라는 데서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인데 요번에 이 재난을 수습한 다음에 여야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요. 지금 4대강과 관련해 가지고 한강이라든지 낙동강, 금강, 영산강이 제방이 무너져서 범람했다는 소리는 4대강 정비 이후에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까지 하고 그 이후에 정부가 지류 지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뭐 보호 해체하고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리다 보니까 비가 올 때마다 그리고 기후 변화로 저렇게 이제 스콜이 나면서 저런 지천이라든지 또는 지류에서 저런 엄청난 재난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인명 피해를 지금 겪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관계 부처나 관계기관이 그때마다 나가서 움직이는 그 자체도 일단 수습을 위해서 중요하겠지만 이 사태를 정리한 다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류 지천과 관련한 정비 작업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 일은 반복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일이 수습된 다음에 관계기관과 부처에 그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연루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계획공소위는 그걸 초과하면은 원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초과할 요소가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매뉴얼대로 좀 적시를 해달라.
홍수 수위가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주민 대피나 뭐 이런 부분 해달라, 교통 통제를 하라,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따로 그렇게 말씀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없는 상태 모르는데 관리하는 그 제방이니까 당연히 안전하겠다고. 이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를 정부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일단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한 거 보니까, 그리고 아침에 대통령이 한 말도 있고 아마 정말 세게 감찰 들어갈 것 같고 아마 수사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심지어 참사 전에 2차례 112 신고가 있었다는 점까지 확인이 됐다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적용될 수 있습니까? 일단 경찰이 일단 88명 규모의 전담 수사본부를 꾸렸다라고 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장 집중해서 볼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시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과실 부분을 밝혀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데요. 저는 이것에 더 나아가서 중대재해처벌법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시민재해가 있습니다. 결국 시민재해라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중하게 처벌받는 규정인데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뭐 예전 3년 전이었죠. 2020년에 있었던 부산 지하차도 사고에서는 아마 부시장인가가 금고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처벌 수준이 낮다라고 보일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지금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는 그 제목도 당연히 검토해야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을 꼭 따져봐야겠습니다. 2020년에 부산에서도 지하차도 침수로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담당 부구청장 수준까지 처벌을 받았어요. 정신 차릴 법도 한데 이거 왜 자꾸 반복될까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직사회의 어떤 무사안일주의 뭐 이런 것들 이제 원인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건 이제 너무나 좀 막연한 거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이제 관할 미호천이나 이런데 뭐 제방 관리 뭐 이런 걸 하는 관할 관청이 어디냐 뭐 이걸 가지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다 매뉴얼은 저는 있을 걸로 보여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이 실제 상황이 돼버리면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아마 연습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통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더니 통제에 교통 통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통제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통제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미호천 제방이 무너졌는데 자 그러면 그 제방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렇다면 무너졌을 경우에 저지대 이런 데는 물론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래주머니를 쌓는다든가 뭐 이런 통제도 있을 것이지만 거기에 교통 통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아마 매뉴얼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면 우왕좌왕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평상시에 재난 대비 훈련 뭐 이런 것들을 게을리한 탓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또 그때만 반짝하고 그 다음에는 제대로 된 정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과거에도 보면 이 시내의 뭐 화재 위험성 뭐 이런 것들 다 일제 점검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지금도 잘 아시지만 나가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매뉴얼 확충 뭐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매뉴얼에 따른 재난 대비 훈련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런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중앙부처에서부터 지방자치단까지 자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오송의 경우에는 매뉴얼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 나름대로 이제 경고가 갔고 또 통제를 하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서
그 소위 그 가교를 만들기 위해서 제방 일부를 네. 편의성에 의해서 헐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제방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지하도로 물이 갑자기 들어가면서 불과 뭐 그 몇 분 사이로 그냥 물이 차면서 사람들이 희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매뉴얼이 있어도 정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이 어디에 있으며 더군다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류지천이 지금 이런 스콜이 왔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또 한 번 경각심을 갖게 되는 아주 큰 사태였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걸 책임을 근본적으로 묻자면은 이 책임의 가장 윗선에 있는 사람까지 책임을 묻게 해야 이런 일에 있어서 앞으로 재발이 방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이런 문제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하나 있었죠. 원희룡 장관이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담당 공무원의 표정. 뭐가 저렇게 좋았을까요? 저게 지금 사실은 이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고생한 공무원들 엄청 많았을 텐데 저런 이제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이름이 지금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것이겠죠.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정말 고생한 공무원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아이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얘기를 아까는 이제 수해와 관련지어서 했고요. 사실은 진짜 외교적으로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면을 보면은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좀 논쟁거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한국 국민을 대표하여 우크라이나의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생 즉 사, 사 즉 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галузі запросив Республіку Корея проявити своє лідерство у створенні в Україні реабілітаційних центрів. Звичайно, ми обговорили і економічну співпрацю. 여론조사 한 번만 더 할게요. 잘했다 못했다. 간단하게 할게요. 자, 우크라이나 잘 갔다. 좀 굳이 갔어야 되나? 못 갔다. 정 의원님 손 안 드셨어요? 네. 타이밍이 참 안 좋았다. 예, 의견이 지금 이 방안에서만도 딱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 의원님 외교안보 업무 좀 해보셨잖아요. 대통령이 그냥 일단 국내에서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심지어 전쟁터를 간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가히 상상이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나라 자체도 지금 아직까지 분단이 돼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제 컨트롤 타워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이 얼마만큼 그 통제가 되고 정책 조율이 되는지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거의 드라마틱한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 자유의 연대 플러스 이제 늘 그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로서 항상 그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의 외교도 대통령이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 타이밍도 그렇고 또 장소도 그렇고 이런 것이 아주 제가 그래서 얄궂다는 표현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방문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걸 갔느니 잘했느니 못했느냐 하는 거는 정치적 공방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가기 전부터 나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거기서 확정이 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이제 그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겪는 그 고초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데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생즉사 사즉생의 연대의 파트너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북핵 문제라든지 또는 주변 사강에 이렇게 완충지처럼 있는 나라에서는 그게 좋던 밉던 이웃국과 관련해 가지고 전략적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 맞아요. 제가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랑군 폭파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귀국을 하는데 우리 공군 전투기가 호위 비행에 나선 다음에야 마음을 내려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거기 우리나라 군인이 없는 데인데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는 대통령 본인으로서도 굉장한 결단이 필요했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논란을 낳은 일이 됐습니다만 김정욱 교수님, 네. 대통령이 왜 이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논란을 낳을 결단을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 안보실 라인에서 네. 보고를 했던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면 가서 대통령과 젤렌스키 간의 만남 속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결과물 자체는 그냥 제가 볼 때 방문의 효과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또 국익의 손익분기점이 있는 것이냐, 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쟁이 예를 들면 휴전이 되는 상황이 가야지만, 그리고 재건의 조건들이 완성돼야지만 그때부터 예를 들면 갈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재건 문제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유는 재건을 하려면 기금을 갖다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기금 조성에 발을 들여놓을 만큼의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재건 문제는 당장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왜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을 것인가라는 측면은 좀 참모들의 제안이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갔었죠.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갔었죠. 좀 그런 측면에서 또 참모들 중에 일부는 뭐 심리적 GAC라는 얘기까지 하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나토에 갔을 때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서 저희 국격에 맞게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국가로서의 국격을 좀 보여주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해라고 하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 벌어졌었고 실제적으로 가서 두 대통령 간의 어떤 합의 내용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없었고 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는 우크라이나에서 요구하는 게 지대공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러시아의 무인기나 미사일,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얘기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인 거죠. 가셔서 왜 그런 결정을 한 건지 그리고 돌아와서 국민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셨던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미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안보실에. 자, 우리 최병문 교수님, 배 변호사님 짧게 한마디씩 하고. 아니 근데 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때 우리 안보실이나 외교부 같은 데서 얼마나 많은 검토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거는 지금 갔다 와서 왜 갔는지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보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건 뭐 외교상의 여러 가지 비밀이나 이런 거 있는데 과거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천안문 사태가 중국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국제사회에서 전부 중국을 비난할 때 노태우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후에 우리 북방 외교의 성공 뭐 여러 가지를 담보했었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우크라이나 물론 EU에서는 아직 뭐 우크라이나 그 전후 복구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토대로 해서 선점을 했다고 봅니다. 씨앗을 뿌린 거죠. 이 수확은 앞으로 몇 년 또는 뭐 상당한 기간 뒤에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해봐가면서 저는 지금 방문 자체를 지금 이 시점에서 뭐 그게 잘못됐다, 뭐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어떤 작가가 있는데 그 사진 작가 라미 작가라고 그분이 이제 6.25 참전 용사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이게 사진을 찍어줘요. 그런데 그 용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나라가 잘 살게 되다니 너무 감격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정말 우리나라가 그 어떤 전쟁 그 폐허로부터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크라이나 방문에 더 먼저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공습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용기 있는 행동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전 세계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되는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14일 결정할 때에는 이 호우와는 좀 관계 없이 그 미리 결정을 한 것이고 그 이동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기차를 타고 들어가서 길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그런 걸로 인해서 대통령의 어떤 행동이 모두 다 물거품이 돼서 왜 그때 갔느냐 이렇게까지 평가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얘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좀 더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좀 해야 될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나 남아서. 자, 이번엔 한동훈 장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늘 뉴스의 중심에 서 있죠. 한동훈 장관 기사가 나오면은 그게 좋든 싫든 제가 담당한 업무라서 아는데 조회수가 높게 나옵니다. 그 기사는. 최근에 제주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녹취가 많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연설할 때 저한테 야유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반겨주시는 걸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국 장관 총선 출마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많은 분들이 조국 장관보다 만약에 한다면 한동훈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한 장관 본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가 좀 돌고 있던데. 제주에도 그런 얘기가 돕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건 기회를 주셔서. 제가 누가 그랬는데 제가 화면 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오세요. 예, 그리고 역사 문제가 또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민감하죠. 이승만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농지개혁을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꽤 흥미롭습니다. 1950년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다른 나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침략에 대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들 합니다. 정책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나온 얘기는 살짝 뜻밖이기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이 농지개혁이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혁신 능력과 국가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은요, 사실 그 이념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 몰수라는 표현은 뭐지만 유상몰수 유상분배인 것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승만뿐만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연금제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FTA 체결까지를 역사의 고비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서 갑자기 이어져 갖고 이병철 삼성, 그다음에 최종현 SK그룹 회장을 물론 훌륭한 족적을 남긴 인물들인데 여기다가 영웅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는 조금 뜨악했다고나 할까요? 왜냐하면 미국에 그보다 더한 록펠러 같은 사람들 뭐 좋은 일 많이 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칭송까지는 안 하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날이 갈수록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꿈이 커지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아까 또 말씀하시고. 네, 아니 저도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기업 회장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단어,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얘기를 싹 지우면 사실은 법무부 장관은 기업의 어떤 공정거래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관리 감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이 바로 이번 제주 대한상의 포럼에 가서 한 얘기는 그런 것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약간은 정치 쪽에 가까운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 수업, 뭐 나중에 정치를 실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정치 수업을 하는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김종욱 교수님. 얘는 총선을 그냥 건너뛰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느낌에. 왜냐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아스팔트 보수분들의 영웅 같은 분들이세요.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으로서 두 가지를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를 얘기했었고, 본인이 추구하는 또 이민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갖다 중요한 걸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한다면 이런 내용을 하겠다는 것들을 선언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태 정부의 대통령들이 이 기업 재벌들과 척져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저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이번 총선은 그냥 건너뛰고 직행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아마 내부에 소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총선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매우 재밌는 구도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하여튼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오면은 할 말도 많고 그리고 길 가던 사람도 괜히 멈춰서 옆에 사람 하는 얘기를 좀 귀담아 듣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이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의 아들이 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 모르냐라는 얘기였죠.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재명 변호사 시절 핸드폰 번호는 저희 아버지 외장 하드에서 발견된 아버지가 핸드폰을 바꿀 때 백업해둔 전화번호부 파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 핸드폰의 백업 파일에서는 이재명 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명칭이 변경되고 번호가 변경된 그러한 전화번호부가 여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법정 다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